농업혁명으로 이제 넘어가요. 응. 근데 학자들은 이제 농업혁명 얘기할 때 농업이 이제 중동의 특정 지점에서 이제 시작돼서 퍼져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오늘날 이제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세계 여러 곳에서 독자적으로 그냥 막 생겨났다고 그래요. 이제 학자들의 말처럼 농업혁명이 정말로 인간성을 향한 이제 위대한 도약일까? 근데 뭐 진화는 이제 뭐 더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연의 비밀을 파악하고 이제 양을 길들이고 밀을 재배할 수 있게 됐고, 그게 가능해지자 이제 지겹고 위험하고 가혹했던 이제 수렵 채집인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농부의 그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기기 위해서 정착했다는 이야기. 이게 납득이 되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우선. 그렇죠. 가축을 잡으려면 길을 찾아가야 되고 아니면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사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도 충분히 식량 공급이 된다면 쉽게 포기하지 네, 않을까요? 저도 이제 굳이? 뭐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이 사람의 말을 빌리면 이 이야기는 환상이래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거라고. 일단은 첫 번째로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더 총명해졌다는 증거는 없대요. 뭐 자연의 비밀 같은 거는 그 이전부터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자연을 더 잘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농업혁명 때문에 식량의 총량이 확대된 거는 사실이래요. 근데 여분의 식량이 곧 더 나은 식사나 더 많은 여유 시간을 가져다 주진 않았다는 거죠. 인구 폭발과 무분별한 이제 엘리트를 낳았고,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 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대요.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엘리트가 그거를 부를 가져가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했지만 가져가는 건 더 줄었다는 거죠.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작가가 얘기해요. 누가 지금 쌀을 재배하기 시작한 누가 밀을 지었어? 그쵸. 이게 누구 책임일까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찾아볼까? 그러면 이거는 사피엔스가 사실은 길들인 게 아니라 밀, 쌀, 감자가 호모 사피엔스를 길들였다고 얘기해요. 아, 곡식에 의해서 곡식이, 우리가 길들여졌구나. 네, 우리가. 네, 밀의 관점에서 볼까요? 그 밀은 과거 중동에서 수많은 잡초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있지. 그리고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의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식물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탄수화물이 중독되고 미래 중독이 안 될 이유가 없네. 그치, 맞죠. 그걸 먹어야 돼.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이야.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고칼로리 식품에 굉장히 그런 욕망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수렵 채집 때부터 있었던 DNA에 우리가 남아있는 거래요. 왜냐면 수렵 채집인 때는 빨리 먹고 도망가야 되잖아. 어디가 이렇게 뭔가 안정적인 식사를 하기보다 뭐 이렇게 동물의 위협이나 내가 사냥을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맛있는 게 보이면 그 자리에서 해치워야 된다는 거야. 하긴 저장하는 시설 같은 것도 없었을 테고. 저장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뭐 맛있는 열매가 딱 있으면 빨리 먹어야지 하고 그 자리에서 확 먹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직 남아서 햄버거를 그 자리에서 먹고 바로 고칼로리 음식이 보이면 거기서 달려가서 먹은 다음에 다시 움직이고, 이런 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본능에 있구나. 본능에 있대요. 본능에. 그 죄책감은 이제 안 느껴도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길들이다. 아까 말한 길들이다. 가축화하다의 그 도메스티케이트. 이 영어의 단어의 어원이 라틴어 도무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이제 집이라는 뜻이래. 집. 그러면 이 가축화하다 길들이다의 그 집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집에서 사는 건 누구죠? 밀인가요? 사피엔스죠. 사람이요. 그러니까 결국 길들여진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목민의 삶을 지향해야 돼. 맞아. 그래서 밀 옆에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삶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대요. 그러네요.
네, 대부분은 이제 농부가 되어서 열심히 일했지만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는 예측을 못한 거야. 인구가 그리고 폭발했군요. 폭발했죠. 네, 그리고 모유를 덜 먹이고 이제 밀이나 이런 거에서 죽을 더 많이 먹이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전염병이 더 많이 돌 거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러네. 그러니까 결과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인간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농업혁명이 됐는데 이제 뭐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봤는데 그 이후의 일은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 그렇게 힘들면 농경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지 그랬어.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그렇게 된 거죠. 작은 변화가 축적돼서 사회를 바꾸는데 여러 세대가 걸려요. 그죠? 그러면 그때가 이미 되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또 한편은 이제 좀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인구가 증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사회 때는 100명, 농업사회 100명이었는데, 이제 그 농업 이전에는 100명이었는데, 농업혁명 이후에 110명이 됐다 그래봐. 그럼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10명이 나와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누군가 없애거나. 그 균형 맞추려면, 그죠? 식량 문제도 있잖아. 110명으로 예전에 돌아가서 110명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10명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작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인류는 덫에 걸렸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누구도 농업혁명을 구상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단지 좀 더 편한 생활을 추구한 결과예요, 이게. 근데 거기서 막강한 변화의 힘이 생겼고, 이거는 뭐 아무도 예상 혹은 희망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것 뿐인 거죠. 네. 그리고 농업혁명은 더 큰 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왕국 그리고 상업망이 생성됐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강력한 제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그럼 이제 이런 가능성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한 게 뭘까요? 아까 말한 위대한 신들, 조상의 땅, 주식회사 같은 것을 이야기를 막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고대 이제 메소포타미아부터 로마 제국이 이르기까지 모든 협력망은 이런 상상 속의 질서로 다 이루어졌대요. 네. 여기서 재밌는 거가 나와요. 여기서 작가가 얘기하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화 2개를 꺼내요. 하나가 기원전 1776년의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또 하나는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문. 이 딱 2개예요. 독립선언문. 네. 우선 함무라비 볼게요. 이 함무라비의 첫 머리가 그 메소포타미아의 만신전 중에서도 주신인 이누, 엔릴, 마르두크 신이 함무라비에게 정의가 지상에서 널리 퍼지고 사악하고 나쁜 것을 폐지하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는 임무를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쭉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뭐 판결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에. 그러니까 뭐 귀족 남자가 평민의 눈을 멀게 하면 뭐 60세계를 줘야 되고, 맞은 여성이 사망하면 그 남자의 딸을 죽여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이 원칙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신들이 읊어준 거라고 얘기를 해버려.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신전 중에서도 주신인 아누, 엔릴, 마르두크 신이 함무라비에게 정의가 지상에, 그러니까 함무라비에게 전해준 거야, 신이. 예? 신들이 읊어준 거라고 단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봤죠? 제가 귀족 남자가 평민의 눈을 멀게 하면 돈을 주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자식은 개인이 아니라 재산으로 치고 계급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친다는 게 그 본문에서 나와 있어요. 이제 위기의 질서상의 자기 자리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에 맞게 행동하면은 제국에 사는 수백만 명 모두가 이제 뭐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전제를 어떻게 보면 깔고 있는 거죠. 이거에 비교해서 독립선언문으로 갑니다. 이 독립선언문은 이렇대요. 우리는 다음의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들은 창조주에게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근데 이 두 문서에는 명백한 딜레마가 있대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리를 약속한다고 주장하지만은 미국인들에게 따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잖아요. 근데 바빌론인들에게 따르면 평등하지 않잖아. 같은 보편 진리를 얘기하지만 그러면 두 사람이 봤을 때 서로가 서로를 틀렸다고 할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근데 사실은 모두가 틀렸대요. 평등이나 위계질서 같은 보편적인 변치 않은 정의의 원리가 지배하는 현실은 사피엔스의 상상력과 그들이 지원해주는 서로 들려주는 신화 속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허구. 네, 허구라는 거예요. 뭐 생물학에 따르면은 우리는 창조된 게 아니라 사실 진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평등하게 진화되지도 않았어. 진화가 어떻게 평등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진화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까 그 독립선언문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보편적인 진리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평등 사상은 사실 기독교에서 나온 거라고 해요. 네. 그러면 그럼 기독교 신화를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화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또 작가가 물어요. 그러면 창조자에게 생명을 부여받은 게 아까 창조자에게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 뱉으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이거? 이게 좀 막 뱉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생물학에는 권리 같은 건 없대요. 그러니까 새가 나는 것은 권리가 있어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거라고 해요. 그거는 권리가 새에게 날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날개가 있으니까 나는 것뿐.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아까 권리를 부여받고 태어났다. 뭐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평등과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지.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안정되고 좀 더 번영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작가는 이러는 거지. 그게 바로 내가 원한 대답이라는 거야. 나는 그 말에 반론할 생각이 없고 이것이 정확하게 작가가 말하는 상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네요. 이제 농업혁명에 이어서 이제 복잡한 사회가 이제 막 형성이 되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상상의 질서도 있지만 이제 함께 또 중요한 시스템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뭘까요? 바로 숫자예요, 숫자. 그럴 것 같아요. 왕국을 유지하려면 수학적인 데이터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이제 상상의 질서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거야. 왜냐하면 세금을 매겨야 되고 수입이 있으니까 수입이 있으면 빚도 있고 재산 등을 이제 어디다가 데이터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최초에 이제 수메르인들이 쓰기라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이제 점토판에 이제 기호랑 문자를 막 해가지고 기록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기록된 거 30년 전에 기록된 거를 누군가 찾아와. 나 이거 지금 뭔가 분쟁이 생겨서 그럼 그걸 꺼내와야 되잖아.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게 문자를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고안하는 게 문자를 발견하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기록을 갖고 있는 애들은 그거를 잘 고안한 애들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없어졌대. 그거를 개발하지 못한 문명들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기관들을 전문적으로 만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관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고대 필경사들이 이제 읽기 쓰기 목록 이제 뭐 사전 달력 서식표 이런 거를 사용하는 법을 이제 배웠는데 이게 웃긴 게 뇌가 그 전까지 사용하던 자유현상이랑은 전혀 반대되는 뇌 사용법이었던 활동을 해야 되지. 이 전에는 우리가 수학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없었잖아.
이제 우리는 항상 그 사피엔스들은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분쟁이 생기면 거기에 해결하는 감정적인 이런 연대 관계 같은 거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게 숫자 데이터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서 머리에서 탁탁 꺼내게. 다 이게 정리함처럼 딱딱딱딱. 네. 그렇게 인간의 세계를 생각하는 방식이랑 세계를 보는 방식이 그때부터 확 바뀌기 시작한대요. 숫자까지 이제 더해져서 인간 사회가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야. 이제 수백만 명이 효과적으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이제 뭔가 인공적인 본능을 막 창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공적 본능의 네트워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네. 문화. 네,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여기서.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문화가 내적 모순을 지니게 된대요. 되는 경우가 있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세 유럽의 기사도와 기독교라고 설명을 해줘요. 둘의 철학은 다르지만 귀족들은 둘 다 믿었대요. 기사도라면 기사 정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사 정신을 해서 나가서 싸워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나의 뭐 개인적인 역량을 쟁취해서 막 그런 기사도 정신이 있는 것 반면에 기독교 정신은 남을 사랑하고 하는데 둘이 다 맞지가 않잖아. 근데 두 개가 문화가 충돌을 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적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군이에요. 십자군. 나의 종교적인 믿음을 전쟁터에서 보여주는 거지. 좀 무섭지 않나요? 이런 시스템을 인간이 고안했다는 거에 좀 소름이 난 좀 대단하다. 천재인데.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딜레마가 생겼을 때 어떠한 장치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시도하는 방향 항상 돌파구를 찾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십자군은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그 태극기 부대가 생각났어. 이게 또 하나의 예가 멀리 안 가고 이제 현대의 정치 질서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이제 우리가 근본 가치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나요? 모두가 평등하려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야 되지. 창과 방패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평등함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모순이 문화의 엔진이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모두가 이제 우리가 된 거지. 이 세 가지 때문에. 이게 첫 번째는 그 세 가지가 일단 말씀드리면 화폐, 제국, 종교 이 세 가지입니다. 네.